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가 9,110선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죠? 네, 오늘 낮 12시 40분쯤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장중 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80조 3,800억 원가량으로 보통주 기준으로 2,066조 6,600억 원가량인 삼성전자보다 13조 7,200억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0년 11월 이후 25년 7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다만 180조 원가량 규모의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하면 여전히 삼성전자 시총이 SK하이닉스 시총을 앞섭니다. 주가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오늘 294만 원을 넘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5.61% 상승해 291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14% 내린 35만 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8,954로 출발한 코스피는 8,900까지 밀렸다가 강세 전환에 9,250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88% 넘게 급증하면서 증시 상박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고점 기록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습니다. 코스피는 0.69% 강보합인 9,114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94% 내린 957로 출발한 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등락으로 가다가 0.19% 오른 9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거래일 같은 시각보다 10원 오른 1,537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도 환율은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상승폭을 축소한 채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는데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 등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박성재 전 장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때 내세운 위로부터의 내란을 다시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닌 만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정과 인권 옹호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내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네, 재판부는 선고 공판 초반부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또 법무부 간부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그리고 교정수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수사 관련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고요? 네,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내란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공통 증거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검법에 규정된 내란과 인과관계 등이 있는 관련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물에서 발견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신속한 수사를 지향하는 특검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안가회동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2척도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처음인데요. 남은 선박 22척도 양국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통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 이란 측과의 협의를 거쳐 H&M 소속 유조선과 SK해운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먼저 빠져나왔지만 24척은 여전히 해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한국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양해각서 조항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만 탑승했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선사들은 이란 측에 희망 통항 날짜를 신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선박도 차례로 빠져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데다 대기 선박도 수백 척에 달해 구체적인 통항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선박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몰릴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5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정보 제공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으로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이란의 스위스 회담이 진통 끝에 일단 합의 도장을 찍고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60일간의 로드맵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웃으며 시작된 협상은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SNS를 통해 이란을 향한 협박글을 올리면서 한때 결렬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재국으로 참여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설득이 통했습니다. 결국 밤샘 협상 끝에 60일간의 이른바 로드맵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경제 제재도 대폭 풀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재가 풀렸고 호르무즈 해상 봉쇄도 해제됐다며 대규모 재건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란 핵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동안 이어질 후속 협상에선 우라늄 농축 관련 쟁점 조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번 로드맵 출발의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불복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인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그 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검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이 결정된 만큼 검찰이 항소해 유죄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이 전 부지사의 선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